네, 안녕하십니까. 김중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어드밴스 타픽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간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간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뉴럴넷을 쓰는 이유와, 그리고 이제 PCA, LDA, 그리고 오버피팅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면서 이게 딥러닝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이론과 그다음 구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구현은 엠니스트 이미지를 받아와서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해보려 합니다. 간이라는 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 위한 뉴럴넷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간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란 말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금까지 했던 분류기와는 다르게 어떠한 것을 새롭게 생성하는 뉴럴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라는 말은 적대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적대적 생성망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간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와 왜 중요한지를 따지자 보면 사실 그 얀 루큰이라는 작년에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이제 이런 뉴럴넷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페이스북에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뉴럴넷은 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이라는 기술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걸 분류기를 설계하거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이제 뉴럴넷의 기본적인 이제 뭐랄까 메커니즘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을 하는 뉴럴넷이기 때문에 가장 개념상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밑에 보이는 이제 위조지폐범 예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예제는 이 간이라는 기술을 처음 만든 아이언 굿펠로우라는 분이 그분의 논문에서 이제 제시되었던 예제입니다. 따라서 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제 많이들 이 예제로부터 이제 많이 배우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즉 뭐냐면 위조지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너레이션 한다는 건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왼쪽엔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구별하는 애가 있습니다. 즉 경찰이 같이 있는 건데요. 즉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조지폐 보면 처음에 이제 위조지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겠죠? 그러면 별로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잡혀갈 겁니다. 그래서 위조지폐범은 위조지폐를 만들고 그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딱 보여줬더니 경찰은 아 이건 위조지폐구나 하고 그것을 이제 위조지폐라고 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조지폐라는 분류를 함으로써 계속 도둑이 잡히게 되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품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 도둑이 제너레이터가 이제 괜찮은 품질의 위조지표를 만들어 오니까 계속 자기 자신도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성능을 계속 높여야 이제 위조지표를 더 잘 감별할 수 있겠죠. 자, 경찰 성능이 높아지니까 다시 도둑도 더 잘 만들어야 경찰을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노란색 양쪽 화살표 위에 보듯이 성능이 임프루브 되는 건 경쟁을 통해서 임프루브가 됩니다. 즉 위조지폐범은 자기 위주로 계속 더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계속 감별하기 위해서 경찰은 자기 자신의 성능을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즉 분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 구별하는 능력을 계속 높여줘야 되고 그 도둑은 자기 자신의 위조지폐를 만드는 능력을 계속 정교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경찰을 싹 없애버리면 이 처음에 제너레이터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는 꽤 근사한 지폐를 만들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인 이유는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시켜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 요새 간 기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간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텐서플로우 코드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그 텐서플로우 코드를 직접 보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테크닉 중에서 굉장히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가치가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위조 지폐를 만드네죠. 페이크 데이터를 만듭니다. 검은색 위조 지폐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 빨간색 박스처럼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애는, 즉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페이크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리얼 데이터를 두 개를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구별자이기 때문에 실제 지폐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지금 도둑이 주고 있는 이 지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가짜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라는 애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제너레이터가 주고 있는 게 내가 실제 원본을 알고 있는데 실제 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데 네가 주는 건 보니까 실제가 아닌 것 같아. 혹은 네가 주는 게 진짜 많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너레이터는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또 똑같이 모식도를 그렸는데 주황색 박스가 제너레이터고 파란색 박스가 디스크리미네이터죠. 저희 이 강의 교환 거의 끝날 때까지 대부분 주황색 혹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대부분이 다 제너레이터에 대한 얘기들이고 파란색 계열로 표현되는 건 대부분 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경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데이터와 페이크 데이터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얘를 0과 1, 위조다,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애라서 얘는 우리가 배운 이진 분류랑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 실제 데이터예요 하면서 1이라는 레이블을 대문자 y에 플레이스홀더에 넣어주면서 데이터를 x 언더바 데이터로는 실제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는 1을 쫙 밀어넣어주고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0이라는 y 언더바 데이터는 0, 가짜 데이터는 x에 집어넣어주면서 또 막 밀어넣어주고 그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0인지 1인지 판단하는 거니까 얘는 이진 분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뉴럴넷으로 만들면 이진 분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텐서플로우로 이 두 간을 구현해 볼 텐데 그때 우리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 텐서플로우로 구현할 때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합니다. 자,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한다.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제너레이터는 출력은 페이크 데이터래요. 근데 입력이 있나요? 저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박스나 둘 다 봤을 때 제너레이터한테 들어가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너레이터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표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쟤는 처음에 랜덤 필드에서부터 시작해요. 랜덤 값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능이 높아져서 지표까지 만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쟤는 실제 지표를 본 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뉴럴넷에만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인풋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넣으면서 학습을 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로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이 갑자기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에서는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든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 제너레이터 인풋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그냥 넣어줘요. 랜덤 노이즈를 넣어주고 사이즈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해줘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지폐라는 사이즈에 딱 맞게 인풋을 받을 거고 출력도 0 아니면 1 하나의 값으로 나갈 건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나가는 출력이야 지폐처럼 나간다고 하지만 지폐 사이즈에 맞게 나간다고 하지만 입력이 없잖아요. 그쵸? 입력은 우리가 그래서 임의로 랜덤 노이즈를 넣어주는데 그럼 뭐 사이즈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대충 뭐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과 제너레이터 모델이 나오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하면 이제 분별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가짜 데이터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가짜라고 말을 해주고 진짜 데이터 받았으면 정확하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진짜 지폐를 받았으면 이거는 진짜입니다. 1. 가짜 지폐를 받았으면 이거 위조 지폐입니다. 0. 이렇게 말해주는 게 경찰이 진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진 분류기, 위조다, 위조가 아니다,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를 알아맞춘 거니까 이진 분류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100%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데이터와 거기다는 레이블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너레이터 모델은 이제 도둑이죠. 도둑은 뭐냐면 나는 그냥 입력도 없고 그냥 출력만 계속 어떻게든 이제 랜덤으로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든 계속 이거를 트레이닝 시켜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그 경찰을 속여먹는 게 자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걔네들의 그 통계적인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 장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트는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에요. 얘는 왜냐 입력이 없으니까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이제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는 슈퍼바이즈 러닝 빨간색으로 써있고 왼쪽 귀는 파란색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써있고 밑에는 강화학습에 써있던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쪽으로 좀 더 계속 히든 레이어도 쌓아가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도 만들고 그렇게 쭉 진행했던 게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이 이제 딥러닝의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이고 걔네들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도 엮이기도 하고 강화학습이랑도 엮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간 같은 이런 갱 같은 기술이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쓰는 딥러닝이 엮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제너레이터 모델이라는 게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은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입력이 없는데 뉴럴넷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문자 x 플레이스홀더에다 도대체 무슨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노이즈 하나 넣어줘라 이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어차피 없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가짜 데이터라고 써야 되는데 지폐 사진 넣기도 좀 뭐하고 제 사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주황색 배경은 가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이제 밑에 보이는 칼라 이 사진은 진짜를 의미합니다. 자, 저 제너레이트 모델이 그러면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애죠. 근데 실제 만드는 거니까 조폐공사에서 지폐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제너레이터 만드는 겁니다. 가짜 이미지예요. 근데 제너레이터 모델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썼듯이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Data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 나중에 코드에 보면 엠니스트 데이터 학습시키게 할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는 통계적인 분포와 얘네들의 통계적인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P-Sub 모델 of X라고 쓴 저 빨간색 글씨가 있고 P-Sub 데이터에 X라고 쓴 저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파란색의 통계적인 분포를 가져와요. 지금 이게 2차원 이미지니까 X가 저거 지금 그림 그리기 편하게 저렇게 1차원으로 2차원 평면을 그렸지만 X가 그러면 1차원이죠. X 하나밖에 없는데 저 2차원으로 그림이 있는 거니까 그림처럼 이제 X가 X축, Y축 있으면 거기에 따른 통계적인 분포는 거기 이제 등고선처럼 나오겠죠. 그 3차원 그 그래프에서 그 빨간색의 가짜 데이터의 제너레이터 모델이 만든 그 가짜 데이터의 분포가 실제 지폐 혹은 실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분포와 유사하게 되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피드백이 뭐냐면 경찰로부터 온 아니야 틀렸어 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터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경찰,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학습을 시키느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빨간색 체크마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 있죠. 자, 이 장은, 이 슬라이드는 뭐다? 이제 우리가 경찰의 행위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식은 그 아이언 그걸레오가 이 간이라는 논문을 쓸 때 썼던 식이에요. 썼던 식인데 저 오브젝티브 오브 D라고 위에 파란색으로 태그를 달았지 않습니까? 파란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 오브젝티브 오브 D라고 써놨는데요. 저게 바로 경찰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호에 이퀄 표시에 왼쪽에 보시면 V라는 함수가 있고 D, G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V라는 건 가치니까 가치라는 거고 저 뒤에 있는 그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고 그 V라는 함수 안에 D랑 G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D는 뭘 의미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경찰을 의미하고 G는 뭘 의미하면 제너레이터 즉 도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V라는 함수 앞에 보시면 맥스 밑에는 D가 있고 민 밑에는 G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D 입장에서는 그 등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맥시마이제이션 시켜야 되는 거고 G 입장에서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됩니다. 즉 왜 그러면 D라는 애는 저 뒤에 있는 걸 맥시마이즈 시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D의 입장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G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입장에서는 그 뒤에 걸 볼게요. 그럼 밑에 걸 봐야 되는데 D가 뭐라고 그랬죠? D는 경찰이라고 그랬죠. 경찰은 뉴럴넷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뉴럴 네트워크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쵸? X와 Y의 관계를 보는 함수인데 쟤는 뭐라고 했냐면 실제 데이터가 오면 리얼 데이터가 오면 1이라고 말하고 가짜가 오면 0이라고 말해라 라는 게 이 D이고 D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쵸?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이진분류기예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위에 까만색 뭐 썼죠? 트레이닝 with real. 지금 실제 데이터 온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나중에 여러분 그 텐서플로우 코드 짜면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문자 X의 플레이스홀더로 엠리스트 데이터 그냥 넣어주는 거죠. 걔가 실제 데이터예요. 걔를 경찰에서는 입력을 받으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이게 가짜구나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하니까 어차피 대문자 X를 우리는 실제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어차피 대문자 X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플레이스홀더를 만들 것이고 그 플레이스홀더는 가짜 데이터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엠리스트에서 feedDict로 mlist.train.next 언더바 배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대문자 X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 X를 실제 데이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D라는 함수 안에다가 대문자 X를 넣으면 나는 경찰인데 나한테 실제 데이터를 인풋으로 줬습니다 라는 거니까 D of X는 DX라는 저 왼쪽에 보이는 저 함수는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럼 경찰은 실제 데이터를 받았으면 1이라고 말을 해요. X를 받았으면 1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경찰은 가짜 데이터를 받으면 0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건데 가짜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 G라는 주황색 박스가 제 역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원래 unsupervised learning이라서 뉴럴 넷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현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구현할 때에는 랜덤 노이즈 Z를 받아서 스몰 Z를 받아서 걔를 가지고 G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가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G 안에다가 스몰 Z를 넣은 게 바로 페이크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걸 다시 경찰에 집어넣어버리면 경찰한테 그 페이크 이미지를 넣어준 거예요. 즉 경찰한테 위조지폐를 준 거예요. 그래서 D라는 함수 안에 GZ라는 걸 집어넣어주면 그 경찰이 가짜 데이터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때에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DGZ라고 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까만색 글씨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오브젝티브 오브 D라는 함수를 다시 보신다면 로그는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등호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 안에 dx라 쓴 건 우린 저게 dx는 d of x라는 그 값은 우리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d라는 함수가 있어요. 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라는 실제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dx로 만들면 얘는 1이 돼야 돼요. 왜냐? 실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대문자 x는 실제 데이터니까. 어차피 쟤는 플레이스홀더로 엠리스트에서 받아올 값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G라는 애는 제너레이터예요. 가짜를 만드는 애죠. 얘는 원래 입력이 없어요. 근데 뉴럴넷처럼 입력과 아웃풋을 우리가 페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스몰 z를 집어넣어서 G of z라고 만든다면 그게 우리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거를 가짜 데이터를 경찰에 집어넣어주면 이건 경찰이 위조지폐를 받아서 감별하는 상황인 거죠. 얘는 0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dx라는 게 단조 증가함수니까 dx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럼 이게 쭉 증가하니까 얘는 1 빼기 dgz이기 때문에 얘는 dgz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dx는 크게 만들어주고 dgz는 작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맥시마이즈 시킨 게 좋겠네요. 그래서 경찰은 얘를 맥시마이즈 시킨 게 목적이에요. 경찰이 뒤에 있는 애를 맥시마이즈 시키려면 저 로그 안에 있는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로그라는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로그인 로그 dx는 크면 클수록 로그 값이 커지니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dx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는 1-dgz이기 때문에 dgz가 작을수록 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dgz는 작을수록 우리가 뭐보다 위조지폐를 받았을 때 이건 위조지폐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애들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저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시킬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겐 같은 거 학습시킬 때 보면 코스트 함수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소프트맥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이 세 개에 대한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아니면 있는 거 갖다 써봤어요. 근데 그럼 이거 다 분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코스트 함수, 저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써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경찰이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코스트 함수로 만들어? 그렇죠? 코스트 함수라는 건 일종의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코스트 함수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텐서플로우 코드로 코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기본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고 싶다 한다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간 기반으로 나온 이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때 뉴럴넷을 풀 수 있구나. 그러면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거라는 건 뒤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즉 옵티마이제이션을 신경망으로 푸는 그 기본적인 예제가 바로 이 간 코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제너레이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너레이터 모델에 빨간색 체크마크가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너레이터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실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둑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은 위조지폐를 경찰한테 잡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죠. 도둑은 위조지폐를 경찰을 속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경찰을 속여서 이게 진짜 지폐처럼 가치를 가지기를 원하는 게 지금 도둑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GZ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D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경찰이 헷갈려서 1이라고, 즉 이거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 입장에서는 DGZ가 1이 되는 게 좋으니까 1 빼기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뒤에 쪽이. 즉 경찰의 도둑의 입장은 뭐냐면 이 뒤에 게 미니마이즈 될수록 좋은 겁니다. 따라서 미니마이제이션이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도둑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DGZ라는 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가져온 다음에 얘를 맥시마이즈 해도 됩니다. 되게 비슷한 건데 왜 이런 걸 해주냐면 왼쪽에 좀 설명을 써놓긴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계학적으로 볼 때 로그 안에 있는 1-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보다 로그 x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수렴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편미분을 거쳐서 어차피 우리가 그 텐서플로에 쓰는 옵티마이저나 아담 옵티마이저나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쓰는데 다 편미분 기반이거든요. 편미분을 하고 이게 점프를 뛰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편미분의 그 기울기에 따른 수렴성이 좀 차이가 나는데 밑에처럼 식을 쓰는 게 수렴이 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 밑에처럼 쓸 겁니다.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걸 플러스를 맥시마이즈 한다기 때문에 저 위를 쓰거나 아래를 쓰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우리는 뭘 했다? 즉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우리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뭘 한다? 나는 구별을 잘해야 된다. 경찰이니까. 그래서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받아서 위조지폐를 볼 때는 0이라고 말하고 실제 지폐를 볼 때는 1이라고 말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썼던 코스트 함수랑도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의 입장, 즉 제너레이터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는 실제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그냥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면 어떤 걸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실제 데이터를 본 적 없기 때문에 그 오브젝티브 펑션 만들 때에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만든 랜덤 샘플을 내가 만든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를 내가 경찰의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최대한 1이라고 말할 확률을 높여줄 쪽으로 나는 학습을 시켜주겠다. 나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의 뉴럴넷이 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코드 안에 경찰의 뉴럴 네트워크와 제너레이터, 즉 도둑의 뉴럴 네트워크 두 개를 동시에 만들고 얘네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짜주면 이제 이게 겐 코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제너레이터가 만든 결과물을 원해요. GZ라는 걸 원해요. 그게 정말 원본과 비슷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 설명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의 구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희는 간 구현을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복제라기보다는 이제 생성해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저 MNIST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제가 비슷한 어디 워크숍을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서울대 의과대학 석박사 과정들이 발표할 때였는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병원끼리 데이터 공유를 못합니다. 그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환자 데이터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균형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모자르고 어떤 병원에는 환자가 많으니까 데이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데이터 모자른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오버피팅이 납니다. 오버피팅이 나게 되면 굉장히 학습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사실 극단적으로 성능을 높여야 될 AI의 하나의 주된 어플리케이션은 의료겠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때 그 석박사장들이 했던 연구는 이제 빅게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걔네 좀 더 어드밴스드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 데이터를 이제 복제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에 사용하겠다. 뭐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즉, 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 범위가 많고요.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 뭐 창작을 하는 AI.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 레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우리는 엠리스트를 복제할 거기 때문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쓰는 것이고,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변수,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엠리스트라는 변수 안에 그 엠리스트 어쩌고저쩌고라고 쓰면 엠리스트에서 제공한 함수들이죠. 엠리스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다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라인에 맵플롯 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해서 엠리스트를 잘 복제했다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맵플롯 립을 쓰는 거고요. 넘파이도 쓰고요. 텐서플로우는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 트레이닝은 10번째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한 10만 번 돌릴 예정이고, 이미지는 배치 사이즈 128로 가져올 겁니다. 뉴럴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풋의 디멘션은 784입니다. 왜냐하면 28x28이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의 기본 픽셀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라인을 보시면 number of hidden layer underbar g라는 변수가 보이는데요. 그 이오리가 써있죠. 그럼 뭐라 쓰냐면 g라는 건 제너레이터를 의미하고 d라는 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하니까 g는 제너레이터, 즉 도둑이 가지는 히든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입니다. 256개. 그 다음 그 밑에는 16번째 라인은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 한다면 언더바 D죠. 즉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경찰이 가지는 유닛의 개수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17번째 디멘션 언더바 노이즈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100이라고 했어요. 저 그냥 우리가 써주는 겁니다. 그쵸? 노이즈에는 그냥 10x10으로 들어온다. 뭐 이 정도 생각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이제 얼추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저 값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동작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번째 라인은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수를 만들어 써주는데요.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tf.variable로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 값을 tf.random 언더바 노멀이라는 정규 분포에서 값을 하나 가져오는 그런 걸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자비어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건데요. 통계학적으로 좀 성능이 우수하다고 우리가 검증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수를 쓰면 그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shape라는 값을 얻어오자마자 리턴하는 게 tf.random normal, 즉 이거 역시 정규분포를 쓰는 것이고요. 다만 다른 게 뭔지 그 안에 살펴봤더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세팅하는 stdtev라는 세팅에서 그 shape의 값을 일부 활용을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조정을 했을 뿐 얘도 역시 정규분포입니다. 따라서 그냥 정규분포를 좀 보정을 해서 성능을 높인 초기화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면 좋은 간 코드에서 나오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3개의 히든 레이어로 설계했던 가장 첫 인공신경망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예제 95%짜리 성능에서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W와 B 인공신경망에 쓰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저렇게 중괄호로 연결해서 한 번에 태그를 달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공신경망을 생각해 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D라는 경찰은 얘는 어떤 거냐면 인풋은 이미지를 받아요. 그쵸? 얘는 페이크 데이터가 됐던 실제 데이터가 됐던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784로 이미지로 받아요. 그 다음에 얘 아까 히든 레이어 세팅한 거 보니까 얘가 256개라면서요. 그쵸? 얘 유닛의 개수 256개. 그 다음에 얘는 아웃풋의 개수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얘는 0 아니면 1로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조지폐다 아니다만 얘기해주면 되니까 0 아니면 1로 나가는 거예요. 아웃풋은.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보이는 저 두 개가 이제 히든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경찰의 히든 레이어, 경찰의 아웃풋 레이어인데 경찰의 히든 레이어는 이미지 784 받아서 2유로까지 간 게 이 가운데에 W가 됩니다. 우리 W 할 때 어떻게 했죠? 내 이전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 곱하기 나의 유닛의 개수였으니까 히든 레이어는 나의 이미지의 디멘션, 나의 히든 레이어 유닛의 개수고 이 아웃풋 레이어는 내 이전 레이어, 즉 히든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 한 개로 출력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은 어떠죠? 도둑은 어떻게 생겨내냐면 도둑은 어떻게 생겨내죠? 도둑은 여기 G라고 해서 도둑을 그려보면 도둑은 어떻게 생깁니까? 도둑은 나는
랜덤 노이즈 받는다 그랬잖아요. 노이즈 Z 받아오는데 Z 사이즈는 그냥 우리 그냥 100으로 그냥 임의로 설정해줬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는 뭐라 했죠? 256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나가는 건 도둑이 하는 일이 뭐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짜 이미지를. 그러니까 나가는 건 784만큼의 이미지, 엠리스트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돌아와 보면, 그러면 얘 도둑은 어떻게 하느냐? 도둑은 히든 레이어 유닛의 개수는 역시 이 전 레이어인 100,25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히든 레이어의 도둑의 히든 레이어는 100, 즉 노이즈의 디멘션 곱하기 히든 레이어 256이 될 것이고, 아웃풋 레이어는 256 곱하기 784가 되겠죠. 그래서 256 히든 레이어 유닛의 개수, 이미지의 디멘션 750, 78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의 경우는 도둑 이거 각자 레이어에서 유닛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도둑의 히든 레이어는 유닛의 개수 256, 도둑의 아웃풋 레이어는 이미지 디멘션 여기 784, 그 다음 경찰의 히든 레이어는 보시다시피 256 이거, 그 다음 경찰의 아웃풋 레이어는 보시다시피 1개, 그래서 1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수를 다 정해준 다음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37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40번째 라인은 함수 이름을 보니까 제너레이터의 함수네요. 즉 도둑의 함수인데, 얘는 일단 x라는 걸 받아와서 자기 자신의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렐루를 씌워주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그 히든 레이어를 다시 받아온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하고 아웃풋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끝에 시그모이드를 붙이죠. 저거 왜 시그모이드를 붙이냐면 제너레이터가 나오는 결과물인데, 제너레이터는 엠리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엠리스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엠리스트 이미지가 텐서플로우에서는 0과 1 사이지 않습니까? 얘는 결과물이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0과 1 사이로 결과를 매핑해주는 함수 뭐죠? 시그모이드. 그래서 저거를 지금 시그모이드로 써준 겁니다. 저 시그모이드를 쓰는 이유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제너레이터가 출력의 결과가 시그모이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제너레이터가 값이 0에서 3 사이여야 된다. 그럼 이 앞에 곱하기 3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시그모이드라는 게 뭐 이진분류기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시그모이드의 의미는 이 밑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나오는 이 시그모이드랑은 달라요. 위에 있는 시그모이드, 즉 39번째에 있는 시그모이드는 내가 이 엠리스트 이미지를 만드는데, 엠리스트 이미지의 픽셀 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니까 시그모이드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도출해주는 애니까 내가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43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46번째 라인, 이제 경찰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요. 역시 하나의 값을 받아와서 자기 자신 히든 레이어 웨이트를 곱해주고, 히든 레이어 바이어스 더해주고, 그 다음 렐루를 씌워준 다음에 히든 레이어 완성. 그 히든 레이어를 45번째 라인을 받아서 그 다음 아웃풋의 웨이트 곱하고 아웃풋의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시그모드를 씌워줍니다. 여기서 시그모드 씌워준 이유는 뭐냐면, 이 경찰의 뉴럴넷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잖아요. 0과 1로 나는 판단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그모드를 씌워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홀더로 각각 뉴럴넷의 인풋을 정해줍니다. 저 오른쪽에 D라는 뉴럴넷을 보시면 인풋이 784죠? 그러니까 경찰의 인풋은 784야. 경찰은 이미지를 받아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얘기해주는 애야 라는 거고요. 그럼 도둑의 인풋은 뭐죠? 나는 노이즈를 받는 거야. 그래서 디멘션 노이즈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이 페이지에서 제일 이해가 안 돼, 좀 약간 뭐랄까 트리키하다 해야 되나? 좀 힘든 부분은 저 39번째 라인에 있는 저 시그모이드입니다. 저 시그모이드를 보고 우리가 저 시그모이드를 보고 왜 저 시그모이드를 썼을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아웃풋의 데이터의 포맷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웃풋이 만든 데이터는, 내가 만든 데이터는 엠리스트 값들이야. 엠리스트 픽셀 값이니까 0에서 1 사이야.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만드는 데이터가 그 포맷이 아니라 다른 포맷이라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0에서 3 사이의 실수다. 그러면 저 앞에다 곱하기 3을 해주던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1 사이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 해서 탄젠트 h라는 함수를 써주던지,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번째 라인에 저 아웃풋에 나가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제너레이터가 어떠한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알맞은 걸 선택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연히 우리가 시그모이드 쓰면 딱 맞는 거죠. 엠리스는 0에서 1 사이 값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모이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G랑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시그모이드, 즉 45번째 시그모이드와 39번째 시그모이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뉴럴넷도 만들고, 이제 데이터도 준비됐고, 이제 뭐 플레이스홀더도 만들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기본, 이제 진짜 핵심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째 라인을 보시면, NNG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NNG. 얘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뭐죠?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네요. 제너레이터라는 함수예요. 거기다가, 자, in 언더바 g를 넣는데요. 얘는 뭐죠? 얘는 노이즈죠. 사이즈도 디멘션 언더바 노이즈만큼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g라는 함수에다가 z라는 노이즈를 집어넣은 거다. 이론에서 배웠던 dz라는 게 저기에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얘를 샘플 언더바 g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요. 그쵸?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 제너레이터를 이 도둑을 잘 학습시켜서 위조 지폐를 잘 만들게 한 다음에 경찰을 싹 없애면 그 위조 지폐범이 만든 그 지폐가 실제랑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조 지폐가 만든 53번째 라인에서 G가 만든 저 결과물 샘플 언더바 G가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쵸? 저 도둑이 만든 저 결과물 저게 정교하게 좋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션에 돌면서 이 샘플 언더바 G라는 이 값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미지로 불러서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째 라인에 보시면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한테 in 언더바 d를 넣어줬어요. 저 플레이스홀더로 넣어줄 거는 이제 진짜 실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뒤에 가면 보나마나 mnis.train.next 언더바 배치 가로 열고 배치 사이즈 한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막 넣어주면서 in 언더바 d라는 데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킬 텐데 그럼 저게 대문자 x가 되겠죠. 그래서 dx가 돼요. 얘가 dx예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 d인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야 해서 d 언더바 real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우리 아까 53번째 라인에서 샘플 언더바 G로 만들었죠. 즉 뭐죠? 우리 제너레이터 도둑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도둑이 만든 결과물을 경찰에 집어넣었어요. 즉 GZ라는 걸 D에 집어넣은 거예요. DGZ죠 이게. 이거는 경찰은 경찰인데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다. 그래서 D 언더바 페이크라 씁니다. 그러면 요 식에 맞게 이 밑에 있는 식에 맞게 뭘 해준다? DX라는 애를 로그에 넣어줘요. DX는 뭐였죠? 56번째 라인 D 언더바 리얼이었죠. 그래서 D 언더바 리얼을 tf.log에 넣어줍니다. 뒤에 보면 어떻죠? 1 빼기 DGZ죠. 그래서 1.0 빼기 D 페이크로 써줘요. 1.0이라 써야 이제 실수가 되니까 그런 거고요. 거기다 로그를 붙여주면 이 로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줘야 되는데 얘 하나의 샘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해본 다음에 그들을 평균을 낸 거죠. 자, 이게 오브젝티브인데 얘 뭐라 했었어요? 지금 63번째 라인에 코스트라 써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를 코스트라고 D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얘를 코스트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코스트 D를 미니마이즈 해줘요. 자, 이거 코스트 D인데 코스트 D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어요. 우리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이거 맥시마이즈 함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는 아담 옵티마이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맥시마이즈 함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딥러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딥러닝은 실제 값과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모델을 점점 실제 값과 비슷하게 해서 인텔리전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컨셉이. 그러니까 쟤는 미니마이즈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63번째 라인이 완성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코스트 함수 분류기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으면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될 식을 간은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옵티마이제이션 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고 싶다.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얘가 가지고 있으면 걔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만약 맥시마이제이션이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스트를 만든 다음에 저렇게 65번째 라인처럼 그 아담 옵티마이저나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에 미니마이즈 함수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럴넷은 내가 주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뉴럴넷을 어떻게 풀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연구에 옵티마이제이션이 다 끼어들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어떻게 뉴럴넷을 쓰지 하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게 만약 맥시마이제이션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스트 함수로 이름 붙여주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라면 그거 자체를 코스트 함수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아니면 뭐 저 이름은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준 다음에 그 결과를 저렇게 그라디언 tf.train.adam 옵티마이저나 그라디언 디센트 옵티마이저 안에다가 미니마이저 함수 불러서 넣어주기만 하면 거기에 맞게 얘네들이 편입을 하면서 학습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류기만 설계를 해왔지만 분류기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만들어서 뉴럴넷으로 구성을 해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으로 풀 수 있다는 힌트를 이 슬라이드에서 딱 보실 수 있으십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도둑은 뭘 원하냐면 나는 DGZ를 로그 씌워서 맥시마이즈를 원해. 그랬으니까 DGZ가 뭐였죠? 57번째 라인에서 이 D 언더바 페이크였죠. 그러니까 얘 D 언더바 페이크를 로그에 넣어서 평균을 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원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스트 함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코드를 배우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분류기에 대한 코스트 함수 만들었으니까 있는 함수 갖다 쓰고 막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여러분 맘대로 입맛에 맞게 만들면 그 방향성으로 파라미터 트레이닝, W 값과 B 값을 트레이닝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뉴럴넷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힌트를 이 장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네, 이 전장에서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즉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코스트 함수랑 연결시키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제너레이터의 목적이 뭐였죠? 내가 샘플을 잘 만들어서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게 제너레이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GZ, 즉 내가 만든 샘플을 D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즉 경찰에게 줬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경찰이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1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게 도둑의 목적이었어요. 제너레이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는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를 잘 학습시켜서 샘플을 잘 만들어서 경찰을 속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경찰의 파라미터를 건드릴 수 있으면 경찰을 바보로 만들어서 잘못 대답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하나의 파이썬 코드에 두 개의 뉴럴넷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부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에 두 개의 뉴럴넷이 들어간다면 이 서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제너레이터한테는 야, 제너레이터 너의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때는 너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해 라고 해야 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해야 될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즉 진짜를 진짜로 말하고 가짜를 가짜로 말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성능을 높여서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도둑의 파라미터를 바보로 만들어서 도둑이 샘플을 못 만들게 만들면 그 대충만 봐도 내가 OX 엄청나게 잘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둑의 파라미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의 파라미터를 건드리면 도둑이 학습이 안 돼요.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파라미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경찰이 굉장히 성능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만 건드려라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린 지금까지 하나의 파이썬 코드에 하나의 파이썬 코드에 하나의 파이썬 코드에 그 하나의 뉴럴넷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뉴럴넷이 있으니까 나는 G라는 제너레이티브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라면 G의 베리어블만 가지고 미니마이제이션 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그 G라는 제너레이터의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 값, 히든 레이어의 바이어스 값,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 값, 아웃풋 레이어의 바이어스 값 이걸 다 묶어서 내 변수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코스트 G를 미니마이즈 해라 라고 변수를 한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이건 지금 트레인 G죠. G를 트레인 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경찰을 트레이닝 시킬 때는 경찰의 코스트 값을 미니마이즈 하지만 이게 트레인 D죠. 하지만 나는 경찰의 베리어블만 가지고 할 거야 해서 베리어블 언더바 D라고 해서 경찰의 히든 레이어 웨이트, 경찰의 아웃풋 레이어 웨이트, 경찰의 히든 레이어 바이어스, 경찰의 아웃풋 레이어 바이어스 이 네 개를 묶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하겠죠? 이걸 안 해주면 각각 서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계속 저하시키니까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자기 자신의 능력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런 프로그래밍 테크닉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 하나에 여러 개의 뉴럴넷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저렇게 볼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저 트레인을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계속 불러주면 됩니다. 도둑의 트레인과 경찰의 트레인을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션을 만들어주고 세션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어진 10만 번을 돌면 되는데 우리는 앱리스트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옵니다. 근데 레이블 필요 없죠. 우리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이미지만 가져오고 레이블은 없습니다. 파란색 박스를 쳐놔서 알겠지만 파란색 박스는 얘 배치 이미지가 경찰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즉 경찰은 진품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Z라는 빨간색 박스를 보면 얘가 랜덤 노이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값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도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피드딕트로 넣으면서 뭘 하고 있죠? 경찰과 도둑을 둘 다 세션 런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77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80번째 라인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샘플 G, 즉 우리의 관심 뭐냐면 마지막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왜 있었죠? 걔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스파이링 상대입니다. 그쵸?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되기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구별해주면서 걔와 경쟁을 해줬던 애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마지막엔 필요 없고 이제 제너레이터 학습된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잘 학습됐으면 저 샘플 언더바 G라는 거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샘플 언더바 G를 보면 얘는 이 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nn 언더바 G 안에다가 대문자 in 언더바 G 즉 요거를 넣어줬던 거예요. 여기다 랜덤 노이즈를 넣어주면 이제 샘플 언더바 G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걸 보면 얘가 드디어 잘 학습이 되네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거였어요. 샘플 언더바 G.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결과물. 그게 무엇이냐? 잘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찍어주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스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한 번밖에 안 돌았으니까 학습이 아직 많이 되지 않아서 랜덤 노이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10만 번 정도 우리가 세팅해 준 것 정도 돌면 얼추 근사하게 이 이미지 샘플이 제너레이트처럼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 코드고요. 사실 이거 이런 거 되게 신기하고 좋긴 한데 여러분이 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딥러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코드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트 함수 설계할 때 그걸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오브젝티브 펑션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제 인공신경망을 옵티마이제이션 푸는데 가져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신경망을 어떻게 쓸까? 그것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연구가 대부분 다 옵티마이제이션 안 엮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이제 신경망이나 딥러닝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어드밴스 토픽으로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건데요.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학과나 통계학과에서 이제 신경망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른쪽에 했던 리니어 리그레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보면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니까 알겠죠. 뭐 샘플들이 있을 때 그 샘플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선 하나를 구해라. 직선을 구해라.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왼쪽에는 인터폴레이션, 즉 보관법이라 부르는 이 기술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몇 개든지 간에 그 점을 모두 다 통과하는 선을 구해랍니다.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점 3개가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무조건 하나 존재하겠죠. 3개의 점을 모두 통과하는 점 4개가 있으면 점 4개를 모두 통과하는 3차 방정식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수치해석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함수를 일단 제일 쉬운 경우는 저 폴리노미얼로 만드는 거예요. 다항식.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무조건 존재한다. 2차 다항식.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y는 a 이렇게 요 동그라미 친 것들이 지금 다 변수들이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동그라미 친 애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왼쪽에 보시는 샘플이 점이 3개가 까만색 점 3개 보이는데 좌표가 1, 10 2, 15, 3, 40이니까 저 식에다가 x에다 1, 10, 2, 15, 3, 40을 넣어주면 우리가 변수를 a0, a1, a2를 가지고 있는 식이 3개가 나오니까 식이 3개, 변수 3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우리가 저 코에피션트들, 개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타이밍에 이걸 설명하느냐? 이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왼쪽 상단에 있는 뉴럴넷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넷이죠. 왼쪽 상단에 있는 저 뉴럴넷은 어떤 거냐면 자 색깔 일부러 맞췄습니다. 인풋이 빨간색, 아웃풋은 녹색, 중간에 히든레이어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전 장에서 우리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에서 보시면 변수는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딱 보시면 우리가 x가 들어왔을 때 얘가 첫 번째 히든레이어에
웨이트 곱하고 행렬 곱셈이라고 합시다. 이거 행렬 곱셈. 그 다음 바이어스 더하고 그 다음 액티베이션 함수 씌우고 그 결과에다가 두 번째 히든레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또 액티베이션 씌우고 마지막 아웃플레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씌우면 y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관계예요. x와 y의 관계를 구하는데 아까처럼 당항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은 넌리니어 함수를 씌우면서까지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그 함수를 씌우면서 우리가 변수들을 WB라는 이름으로 많이 섞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딥러닝처럼 돼서 레이어가 20개 쌓여버리면 저런 과정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함수가 엄청나게 플렉서블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데이터를 x와 y에 쫙 밀어넣으면 x와 y의 함수의 관계를 구해주는 게 바로 뉴럴넷의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x, y 데이터를 막 넣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x에다가는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 1000만, y에다가는 똑같은 사진인데 미세먼지가 없는 거 1000만 넣어주면 학습이 다 돼서 저 파란색 파라미터들, 저 노란색으로 체크 표시한 파란색 파라미터들을 다 찾아주면 결국에는 미세먼지의 유무를 나타내주는 변수값들이 되겠죠. 게다가 아까처럼 폴리노미얼도 아니에요.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넌리니어 함수가 씌워졌으니까 엄청나게 플렉서블하게 함수의 모델을 먼저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 함수에 있어야 되는 개수들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x와 y의 관계를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레이어가 많아져서 우리가 지금 저 그림에서는 레이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레이어라는 건 곱하기 해주고 더하기 해주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주는 연산 과정입니다. 그 연산 과정이 20개 이상 돼버리면 정말 x와 y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데이터만 많다면 그 개수를 찾아주면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이제 보고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까만색 굵은 글씨 밑에 보시면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 이란 말이 수학이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함수를 근사화해서 찾는 거예요.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뭐랄까 특성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저 뉴럴넷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이제 강화학습 같은 데서도 말하겠지만 만약에 강화학습 이제 알파 같은 데서 보면 이세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바둑 두는 거랑 똑같은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X에다가는 바둑판을 넣어줘요. 바둑판을 넣어주고 그 바둑판에서 이세돌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어떤 수를 뒀는지를 Y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X에 또 다른 바둑판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지금까지 대국을 둔 거를 다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X에다가는 그 하나하나의 바둑판을 넣어주고 그 판에서 이세돌은 어떻게 돌을 놨는지를 Y에 넣어주고 그거를 무수하게 많이 넣어주면 저 W와 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판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세돌이 지금까지 했던 패턴에 의해서 어떠한 수를 둘지를 Y로 도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즉 이세돌과 굉장히 유사한 AI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화학습이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할 강화학습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종국적으로 최고의 우리가 베네핏을 얻느냐는 게 강화학습의 설계 기본 원칙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느냐를 우리가 추론할 때 인공신경망을 쓴다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강화학습을 부르는 게 아니라 딥러닝을 통해서 푸는 강화학습이라 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보시면 우리가 x가 들어오고 그 x에 맞는 y를 도출한다. 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 이런 걸 다 요 함수를 근사화한다는 개념에서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강화학습에도 이걸 쓰는 이유가 처음 썼던 사람은 아마도 함수를 근사화한다는 개념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도출한다. 그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학습한 거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최상의 액션을 취할까라는 것도 요 함수에 기반한 설명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세돌이라면 어떤 바둑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까? 액션은 n개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 Q밸류라는 거라고 부르는 그 나의 그 뭐랄까 가치가 최대가 될 것인가? 즉 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계속 넣으면서 요 가운데 다 학습을 시켜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W값과 B값 파라미터들이 다 학습이 되면 나중에 정말 새로운 스탯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내가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럼 도출에 나온 Q값들을 보고 제일 큰 Q값을 만드는 액션을 뽑아주면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펑션이라는 건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표현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Q 펑션을 어프로키메이션 해준다. 즉, 펑션의 어프로키메이션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딥러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PCA LD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PCA LDA는 이미 고전적인 패턴 인식에서 하는 방법이고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PCA LDA는 차원의 축소라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그 디멘셔널 리덕션이라는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하나의 카테고리였어요. 우리 미키마우스 귀처럼 생긴 거에서 우리 두 번째 장인가 첫 번째 장에서 나오죠.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그 하부 항목으로 두 개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두 번째는 디멘셔널리 리덕션입니다. 지금 우리는 디멘셔널 리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신 바와 같이 1D에서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데이터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2D에서는 어떠냐 하면 왼쪽 그래프는 컨스턴트 덴시티라고 해서 쟤는 1D에서 봤더니 샘플이 9개였고 3개의 세그멘트로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의 공간에 3개 정도 데이터는 항상 들어가야겠네 라고 해서 그 덴시티, 밀도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2D에서는 9개가 됐으니까 3, 9, 27, 27개만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더 가져온 게 불가능하다면 저 9개의 데이터가 이제 9개의 공간에 퍼진 거죠.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빈 공간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이제 3D까지 가져가면 3, 3, 3이니까 27개의 공간이 있는데 9개의 공이 있으므로 최소한 18개는 비어있겠네요. 즉 뭐냐면 기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원래는. 왜냐? 사과, 바나나 분류하는데 색깔로만 분류한다. 라면 어쩌다가 틀릴 수 있어요. 왜냐? 바나나가 상했으면 빨간색보다 더 빨간색 갈색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 사과가 아직 안 익었으면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색깔만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으니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뭐 크기, 모양, 냄새 뭐 만들어주고 있으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할 때 성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계산 복잡도도 늘어나요. 즉 컴퓨팅 자원이 더 들어가요. 성능이라는 걸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초기에는 단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성능이 차원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좋아지는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이 해주고 더불어 연산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원의 저주라는 컨셉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과, 바나나를 구별하게 만든다. 그래서 봤더니 사과, 바나나 구별하는 건 20개 사이즈 벡터면 충분해. 그러니까 사과를 표현할 때 20 사이즈의 벡터로 표현하면 충분해. 그 정도면 사과, 바나나 구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야 그래도 정교하게 잘해줘야지 우리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벡터 사이즈를 100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나마 쓸데없는 정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야 사과는 냄새도 정말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 색깔도 총천연색으로 고려해줘야 돼. 이러면서 막 정보를 넣기 시작하면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100 사이즈로 계산을 하나 20으로 계산을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볼 때 성능이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20이 나요. 행렬 연산할 때 오버헤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피처의 셀렉션이라는 왼쪽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딱 보고 제일 중요한 거 20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셀렉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준을 알아요. 그래 사과 바나나를 나눌 때는 색깔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모양이야. 색깔 모양에 대한 것만 딱딱 가져와서 20개를 만들어서 나머지 버려요. 버려도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사이즈 계산해야 오버헤드 적으니까 이게 최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피처의 셀렉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건 피처의 익스트랙션이 되겠어요. 이제 특징을 추출해내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느냐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에다가 얘가 나중에 20개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20이고 100이면 이 앞에 행렬을 곱해줍니다. 무슨 행렬? 이 앞에 행렬의 사이즈는 얘가 지금 100 by 1이니까 이 행렬 사이즈는 지금 20 by 100으로 W 값을 행렬로 곱해줘요. 그러면 저 100 by 1짜리의 행렬에다가 20 by 100을 곱해주면 20 by 100 곱하기 100 by 1이니까 이 앞에는 20개만 나오겠죠. 그리고 W랑 Y라는 하나하나는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W라는 값이 뭔지는 몰라. 하지만 차원은 100이 아니라 20으로 줄였어.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W 값만 잘 찾아주면 우리는 최상의 20개 사이즈의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저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는 주셨으니까. 그러면 저 W 값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A라는 방식이 뭐냐면, 야, 이런 컨셉이 이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차원을 1차원으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그런 개념을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의 군집과 2의 군집이 있는데 2차원 평면이 있죠. 그러면 PCA는 뭐냐면 내가 지금 2차원 평면인데 말이야, 내가 비록 1차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나는 특징을 최대한 보존해줘 라는 게 PCA입니다. 즉 PCA는 차원이 줄어들더라도 나의 특징은 최대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게 이 PCA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LDA는 뭐냐? LDA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이 뭔데,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분류라면 분류가 잘 되게 1차원으로 내려줍니다. 자, 얘를 보시면 얘네들 분포, 지금 2차원 분포가 이렇게 있죠. 2차원 1과 2의 분포가 있는데 얘네들 분포가 제일 잘 나오려면, 분포가 저 특징을 최대한 살려주려면 제일 긴 쪽으로 해야 그나마 모양이 잘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1차원으로 매핑을 해준 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매핑을 해준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PCA가 되겠습니다. LDA는 뭐냐면 이렇게 해줘야 1은 여기 싹 모이고 2는 여기 싹 모이니까 가운데 싹둑하면 잘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가 지금 이 사이즈 벡터입니다. 이 사이즈 벡터인데 얘를 지금 하나 사이즈 벡터로 차원을 축소하고 싶어요. 그럼 이 앞에다가 우리는 W라는 걸, 가로 벡터 두 개 사이즈는 W라는 걸 곱해줘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 W 값이 어때야 되는데를 찾을 때 저 값을 잘 조정하면 1과 2의 군집이 자기의 표현이 제일 잘 되게 그나마 나의 특징이 제일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짜부를 시켜주면 PCA인 거고, 분류가 제일 잘 되도록 지네들끼리 잘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면 그럼 LDA가 되는 겁니다. 저 W 값에 따라서 PCA가 되느냐 LDA가 되느냐가 달라져요. PCA부터 보면 사실 요즘엔 멜랩 같은데 PCA 함수가 다 있고 오픈CV에도 PCA 함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수학적인 이론을 꼼꼼히 따질 필요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딱 들으시고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처럼 2차원을 1차원으로 짜부시킨다. 그리고 PCA LDA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운동장 한가운데 서 계시면 해가 뜨겠죠? 그럼 여러분은 3차원입니다. 그쵸? 공간에 서 있으니까 3차원이에요. 3차원의 여러분을 지금 해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2차원의 그림자로 바뀌겠죠. 자, 해가 정면에 45도로 떠 있으면 그림자는 사람 모습이랑 제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PCA를 위한 W 값이에요. 해의 위치가. 근데 해가 제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제 바닥에 동그라미로 찍히겠죠. 그럼 그 그림자는 다른 거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때 제일 유용한 모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DA를 위한 W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해의 위치가 W의 값이라고 한다면 내 정면 45도에 있는 건 내가 비록 3차원의 김중원의 인간의 모습에서 2차원의 그림자로 매핑이 되더라도, 차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내 모습이 제일 많이 살아남는 거고, 머리 꼭대기에 있다면 모양은 다 사라지겠지만 분류가 제일 잘 되는 방향으로 내 밑에 동그라미로 생기겠죠. 이렇게 PCA LDA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PCA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하냐면 2차원의 공간에 있는 점들이다. 그걸 1차원으로 바꿔라. 그럼 뭐냐면 2차원의 공간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선형대수에서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람다가 아이겐밸류고 U가 아이겐벡터인데 람다 값이, 아이겐밸류 값이 클수록 힘이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매핑을 해줘야 좀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1차원으로 매핑한다면 아이겐밸류 값 람다 1, 람다 2가 있으면 이 중에 큰 걸 뽑아냅니다. 여기서는 람다 1이 더 크네요. 더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축, U1이라는 이 방향의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로 점들을 다 이렇게 프로젝션, 정사형을 시켜주면 그러면 1차원으로 매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좀 더 응용을 해볼까요? 3차원의 점의 분포가 있습니다. 3차원 점의 분포가 있는데 이 3차원의 점의 분포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2차원으로 우리가 차원을 축소시킨다라고 한다면 3차원을 점의 분포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각각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중에서 우리는 2차원으로 매핑한다 했으니까 가장 큰 2개의 아이겐밸류를 뽑아요. 람다 1과 람다 2가 제일 크다. 람다 3는 제일 작다라고 한다면 람다 1과 람다 2에 해당하는 U1과 U2를 가져오고 그 두 개의 벡터로 만드는 평면 위에다가 다 프로젝션을 시켜서 짭을 시켜주면 그게 2차원으로 축소한 겁니다. 그러면 3차원을 1차원으로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겐밸류 값 제일 큰 거 하나만 뽑으면 되죠. 뭐 하나 뽑으면 그 만약 람다 1이었다 라고 하면 U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다 프로젝션 시키면 3차원을 1차원으로 이제 프로젝션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PC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C는 잘만 쓰면 여기처럼 3차원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잘만 프로젝트 시키면 오히려 더 모양이 더 잘 나와서 우리가 특징을 더 잘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PC 한다는 항상 데이터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2010년도 때 한번 찍었던 건데 PC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얼굴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얼굴 인식이 고전적인 통계 기반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얼굴을 보고 통계적인 분포를 땁니다.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이런 데에서 점의 분포를 가지고 점을 찍어주고 걔네들 통계 분포를 갖다 놓고 아 이건 얼굴의 분포구나 해서 얼굴이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전데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점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얘는 PCA에서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거 인식할 때 여러분 칼라 정보를 다 날리기 시작합니다. 흑백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테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계중 분포로 남아있겠죠. 픽셀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안경을 쓰신 분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은 안경을 안 쓸 때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딥러닝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신경망에 김중원의 얼굴인지 아닌지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김중원의 얼굴 사진을 매우 많이 넣을 텐데 어떤 거는 안경을 쓰고 어떤 거는 안경 쓰고 있지 않다면 안경이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통계 기반으로 이미지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서 특징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통계적인 분포가 있는 값이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굴 인식이 많이 쓰이고요. 그럼 LDN은 어떻게 하느냐? LDN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점의 분포가 있어요. 근데 두 개 점의 분포를 내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차원을 축소시켰는데 만약에 그 두 개의 군집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떤가요? 좋은 거죠. 그래야 분류할 때 가운데 싹둑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두 개 군집 간에 똘똘 뭉쳐있으면 점들이 프로젝션 된 결과가 똘똘 뭉쳐있으면 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싹둑 잘랐을 때 점이 넓게 퍼져서 막 흩어있는, 막 섞여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시킨 결과가 이 군집 간의 평균끼리 정말 멀고 걔들끼리 또 군집끼리 똘똘 뭉쳐있다면 분류하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시는 피셔의 선형 판별법입니다. 이 뮤가 우리가 통계에서는 이제 그 평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평균, 중심 평균을 구했을 때 얘네들이 멀면 멀수록 좋은 거예요. 즉 얘네들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맥시마이즈를 하고 얘는 S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죠. 두 개의 분산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 똘똘 뭉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J라는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뭘 구해라? W를 구해라. 그러면 그 W를 구해주면 우리가 점들을 프로젝션 시켜서 차원을 낮췄을 때 얘네들은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서로서로 뭉치게 되니까 중간에 자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학습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버피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녹색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학습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모델에 대한 평가예요. 자, 보시면 저 녹색처럼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분류기를 만들었어. 파란색과 빨간색을 정말 100%로 분류를 했어요. 저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까만색이 좋은 걸까요? 이건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거 지금 있는 데이터 학습 데이터예요.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100개의 빨간색과 100개의 파란색으로 저게 녹색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10년 동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용했으면 100억 개의 데이터를 지금까지 처리를 했을 텐데 100억 개가 모두 파란색은 정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정말 이 녹색 선을 따라서 이 안쪽에만 이렇게 분포가 되게 지금까지 들어왔었고 빨간색은 지금까지 이렇게만 들어왔다더라라고 한다면 이 녹색 모델은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이 복잡한 이 두 개의 저 특성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녹색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제일 좋다 안 좋다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100%로 됐으니까 실험실에서.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자연계에 나가서 실제로 이 모델을 동작시켰더니 내가 10년 동안 100억 개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파란색은 다 저점에서만 오고 빨간색은 다 저점에서만 찍히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델은 10년 동안 100% 정확도를 가지게 잘 동작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험실에서는 저렇게 녹색처럼 만들었는데 자연계에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10년 동안 써서 100억 개의 데이터를 받았더니 얘네들이 저렇게 까만색 분포처럼 데이터가 들어오더라. 즉 실험실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데이터는 정말 극히 일부여서 좀 이상한 애들도 몇 개 섞여 있어서 저런 애들이었지 원래 실제로는 저 까만색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험실에서 100% 정확도를 가졌던 나의 모델은 자연계에서는 한 90%밖에 성능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너무 피팅, 학습할 때 너무 오버해서 했다. 과적합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투머치.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성능을 살짝 표준화되게 줄여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처음 학습할 때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학습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내 학습했을 때랑 테스트했을 때랑 성능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학습 성능을 높일 때마다 성능 밖에 있을 때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오버피팅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실험실에서 모델을 너무 예민하게 만들었으니까 밖에 나갔을 때는 표준화되게 우리가 수정을 못하는구나.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성능을 줄여주는데 처음에 저 How to Overcome에 보면 처음 카테고리가 More Training Data, 즉 뭐냐면 오버피팅이 발생했다고 하면 너무 작은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만 다 100% 성능이 나오게 만든 거니까 데이터를 많이 갖다 주면 표준화된 모델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데이터 많이 쓰면 돼.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정규표 수렴할 정도 데이터 많으면 당연히 모델이 제일 좋겠지. 근데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다 썼겠지. 그러니까 저 첫 번째는 좀 약간 뭐랄까 무책임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밑에 보시는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오토 인코딩, 드랍아웃,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 두 개 거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모델이 너무 예민하대잖아. 너무 예민하고 너무 투머치를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학습시킬 때 좀 약간 맨들맨들하게 성능을 죽여주고 학습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좀 10개로 들어오고 있는데 얘를 뉴럴넷을 통해서 단계별로 3개짜리로 사이즈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랬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유닛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벡터 사이즈는 작아지니까 압축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한 거 위주로 남아있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위주로 쫙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따로 있었고 얘는 인풋 사이즈가 10이었으니까 3으로 압축시키면 그대로 못 넣으니까 다시 10만큼 딱 펼쳐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넣으면 얘는 이미 압축돼서 끝에 있는 아웃풋에 있는 애는 이미 압축이 돼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인풋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성능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게 오토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이론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보시는 부분이고요. 인코딩, 디코딩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로시 컴프레션이 되니까. 그런데 얘 가만히 보시면 이 오토 인코딩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읽으시거나 책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PCA와 유사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PCA가 차원의 축소잖아요. 차원을 축소시키되 최대한 성능을 보존해달라라는 게 PCA였습니다. 얘도 인풋을 10차원에서 3차원으로 코드를 만들 때 축소시켰어요. 다만 우리가 약간 필요 없는 애들 쭉쭉쭉 내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맨들맨들하게 모델을 약간 좀 이렇게 정교화되게 만들어준 건데 너무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준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남겨야 되니까 이것도 PCA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토 엔코딩 나올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PCA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빈 미스키 교수님도 이런 히든 레이어 같은 구조를 처음 만드셨을 때 뭐 그분이 천재기도 하겠거니와 그렇지만 이런 PCA와 LDA 같은 차원의 변화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설계하신 거예요. 히든 레이어도 보면 알겠지만 나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이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유닛 개수가 만약에 300이라고 한다면 100이 들어왔을 때 300만큼 도출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차원의 변화를 할 때 매트릭스 연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히든 레이어 연산을 도입하신 것도 이런 비슷한 PCA LDA 과정에서 착안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PCA LDA라는 게 결국 인공신경망과도 전혀 이제 무관한 그런 알고리즘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인데요. 사실 오토 엔코딩은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 코딩 하신 분들은 드랍아웃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밑에 보시는 텐서플로우 한 줄만 딱 끼워놓으면 돼요. 우리 레이어 하나씩 만들 때 레이어 하나씩 텐서플로우에서 만들 때 히든 레이어 1 만들었다, H1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라인에다 tf.nn.dropout 가로 열고 hl1 한 다음에 key probability 써서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w 값 중에서 0.9 그러면 90%만 남기고 나머지 10%는 0으로 다 없애버려 이겁니다. 즉 뭐냐면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학습했을 때 일부 웨이트 값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드랍아웃 시키는 거예요. 드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을 좀 줄여주겠죠. 대신 우리가 쓸모없는 것부터 없애주기 때문에 성능을 줄여주되 주요한 컴포넌트 남기니까 약간 성능이 실험실에서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표준화된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밖에 나갔을 때는 더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코드를 일단 다 짜서 아까 그 뺀청 그림에서 봤듯이 녹색처럼 예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진짜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랍아웃 처음부터 쓸 필요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 최적의 성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하거나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이 좋지 않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왜 그러지? 오버피팅인가를 의심하고 그때는 코드에다가 한 줄씩 한 줄씩 요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거 드랍아웃이 솔직히 현업이나 실제 구현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한 줄 한 줄 요거 복붙해가지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현하시는 분들은 이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은 우리 학습하는 코스트 함수에 어떤 통계적인 함수를 좀 뒤에다 끼워 넣음으로써 모델 자체를 좀 더 이제 뭐랄까 정교화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통계적인 방법이고 하니까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겐 처음에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통합해서 같이 알아봐야 될 인공신경망이 가진 수학적인 의미, Functional Approximation이다. 그 다음은 PCA-LDA가 가지는 의미, 그 다음 PCA-LDA 설명하지만 이게 왜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고전적으로 패턴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PCA라는 개념은 아직도 여기저기 인공신경망에 남아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버피팅은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너무 예민한 모델, 더 정확한 모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드 테스트를 나가서 봤을 때 성능차가 너무 많이 난다면 오버피팅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토 인코딩과 드랍아웃이 있는데 오토 인코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A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벡터의 사이즈를 줄여줄 때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드랍아웃을 봤죠. 드랍아웃은 구현 관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렇게 한 줄만 써주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꼼꼼하게만 심어주면 우리가 드랍아웃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